점유권. 점유권은 복습할 때 요약집에 점유권 파트 그냥 쭉 읽으세요. 읽다가 특히 이제 조문 나오면 그거 다시 한번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으시고 나머지 그냥 쭉쭉 읽으세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면 본인 머리만 깨져요. 깨지니까. 조문 위주로 쫙 읽으시라. 그래서 1, 2, 3, 4주차에 계속 점유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읽다 보면 4주차쯤 되면 조문은 거의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조문 나오는 거는 맞출 수 있어. 네? 안 된다니까. 사람은 다 돼. 사람은 다 돼. 자, 1번. 자, 1번은 조문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00조가 있었죠. 점유 효력 중에 점유 추정력이라고 점유 태양 추정 규정이 있고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여기 있었죠? 근데 거기서 그 점유물은 동산만 되고 부동산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이렇게 나와요. 천실없게 동산만 된다 이렇게 안 나오고요. 서울적 부동산으로 바꿔가지고 이거 실수하지 말자. 동산의 하나입니다. 동산. 따라서 1번 X.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답은 1번. 2번은 199조. 지난주에 봤죠? 점유자가 점유를 특정 승계한 경우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지난주에 지문이 있었죠?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점유 및 점유의 하자만을 승계할 뿐 점유의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네, 거기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3번. 점유의 태양 중에서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자주점유. 첫째, 자주는 소유의 의사인 점유를 말하는데 그때 소유의 의사라는 건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물건을 마치 소유자처럼 사용 수익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사, 그게 소유의사죠. 그 소유의 의사 여부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요거 가지고. 점유를 하게 되는 권한의 성질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 점유자의 의사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 그랬죠? 세 번째, 자타를 알 수 없으면 자주로 추정. 세 가지 기억하세요. 소유의 의사의 뜻. 소유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마치 소유자처럼 사용수익 처분하려는 사실상의 의사. 판단은 객관적 성질. 그 다음에 자주로 추정.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로 추정. 4번은 점유 태양이 바뀌는 게 있죠. 자주가 타주로, 타주가 자주로, 선의가 악의로 이렇게. 그 중에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거 197조 2항. 선의 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라 그랬죠? 네, 소재기 시부터 악의. 따라서 옳은 지문. 요거 가끔 가다가 패소 판결 확정된 때부터 이렇게 나오죠? 틀렸죠? 소재기 시부터. 5번. 점유권도 권리죠? 승계 취득할 수 있죠? 포괄 승계, 특정 승계 다 되죠? 상속을 통해서도 승계받을 수 있죠.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1번. 이런 거 틀리면 아파요. 네. 점유권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어. 아, 이런 맞아야지. 이런 거는. 그죠? 점수 벌어야 돼, 이런 데서. 점유취득시효 84페이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또 나왔어요. 갑이 갑수의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했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법률 규정에 생기지만 채권적이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되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를 타인에게 승계시켜 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일단 이전 등기 채권에서 딱 그거 기억나셔야 돼요. 1번.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의 점유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병에게 양도. 그림으로 빨리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점유를 개시했다. 20년이 됐다. 이게 시효 완성이죠.
그 전에 팔았대요. 시효 완성 전에 팔았죠. 따라서 완성 당시 소유자는 병이지.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반면에 2번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의뢰 시효기간 만료 후에 병에게 팔았다. 이때는 20년이 되었을 때 소유자는 갑이니까 병을 상대로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3번 이때 을은 20년 기간 계산할 때 기간 역산할 수 없고 기산점 이미 선택할 수 없다. 단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이미 선택할 수 있지요. 근데 변동됐지. 3번에서 이 경우라고 돼 있죠. 소유자 변동됐죠. 따라서 이미 선택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다만 4번 의뢰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이때도 을이 점유하고 있고 다시 20년 경과 2차 취득시효를 하죠. 그럼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했어요. 4번 옳은 지문이죠. 5번 4의 경우에 을의 2차 취득시효를 위한 점유기간 중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병이 정에게 팔았어. 그러면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이지. 그럼 정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4번 5번 틀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례 형태로 시효 기간과 관련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다시 20년 경과 2차 취득시효 완성될 수 있고 그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답은 4번, 5번 56번 공유네요. 90페이지 읽으십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공유의 특징 2개.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 1번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1번 X네요. 그 다음에 2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2분의 1이라면 과반수 아니죠? 을의 동의 없이 건물 축조 안 되죠? 건물을 땅에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공유물 뭐죠?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공유물 사용 수익, 공유물 관리, 공유물 처분 변경. 처분 변경이죠. 따라서 전원 동의 받아야 되죠. 따라서 을은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만약에 갑이 3분의 2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전원 동의 받아야 되니까. 이거 관리가 아니란 말이죠. 3번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네요. 그러면 갑이나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단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자기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따라서 갑은 을의 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과 공유토지 매매하는 계약을 했을 때 계약 자체는 유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랬어요.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했으니까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 5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했어요. 팔아먹은 게 아니라 임대차 한 거죠. 임대차는 공유물 사용 수익 처분 변경 관리.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 사용 수익, 공유물 처분 변경, 공유물 관리. 관리죠. 관리 중에 뭐 이용.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3분의 2 지분권자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병으로 하여금 사용수익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는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요 과반수 지분권으로 할 수 있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관리가 3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이거. 또 하나가 특정 부분 사용수익. 마지막으로 갱신요구 거절. 네?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 이것도 관리. 3가지 외우세요. 지금. 관리 3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거.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거.
임차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 그거 다 뭐다? 관리.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거 2번. 공유 문제가 항상 보면 좀 까다로워요. 그렇죠?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57번. 57번 지상권부터는 지난주에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까지는 쫙 나오죠. 계속 읽어. 4회차까지 가면 지상지역, 전세권, 유치권은 4번을 읽게 돼요. 그럼 대충 맞춰. 우리 이미 포기했지만 지상지역, 전세권 맞출 생각 없잖아요. 그래도 읽다 보면 맞춰줘. 이렇게 하면 돼. 57번 93페이지부터 쫙 읽으세요. 지상권 다 읽어. 먼저 1번은 지상권의 뜻이죠. 남의 땅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죠. 자, 2번.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내에 양도할 수 있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토지, 임대할 수 있죠. 설정자 동의 따위는 필요 없지요. 나아가 금지 특약 무효. 즉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그랬죠. 따라서 2번 틀린 지문. 지상권 설정자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고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임대할 수 있다. 3번 2년 이상 치료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죠. 4번 약정한 치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치료 증감 청구할 수 있죠. 요거 형성권이죠. 증액 제한 있다 없다? 없지요. 치료 증감 청구에는 증액 제한 같은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뭐 2배, 3배 증감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뭐죠 이거? 366조 법정상권이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땅과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즉 저당물이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거. 순서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저당권 설정, 저당권 실행. 이때 법정상권 인정된다. 틀린 것은 2번. 58번 관습법상 법정상권 101페이지에 자,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죠. 매매 등 처분 행위가 있을 때 이때 동일하면 되죠. 다만 이 땅이나 건물에 압류가 되어 있었거나 가압류됐었거나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각각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저당권이 설정된 때 동일해야 그때를 기준으로 동일했는지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서 달라져야 되죠. 다만 환지 처분이나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포기,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되죠. 요때요 특약에 해당되는 거 2개. 건물 철거 특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관습상 법정사건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게 되죠. 기본이죠. 3가지. 여기에다가 공유 토지와 관련해서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토지가 분할됐다. 법정사건 인정된다. 지분이 전매되거나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 신축했다.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 양수했으나 땅만 이전 등기했다.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를 매수한 자가 등기하지 않고 건물 지었다.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토지 매도인이 등기 넘겨주기 전에 건물 지었다.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죠? 그런 거 기억나시면 돼요. 어떤 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여 있다가 다르게 되었는데 철거 합의가 있죠. 포기 특약이죠. 법정사건 취득할 수 없다. 2번 법정상권도 유상이죠. 따라서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함으로써 치료 지급 의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의무는 생기되 치료액은 당사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한다 그랬죠. 지난주에는 치료액이 결정된 바가 없다면 치료 연체는 있을 수 없다 그랬죠. 반면에 결정이 되면 소급한다 그랬죠. 따라서 결정 전, 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했다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번이죠. 3번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기만 하면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무허가 건물이어도 법정사건 인정된다. 4번 나왔네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 3개가 있죠. 토지가 분할 법정사건 인정돼. 하지만 공유 지분이 팔리거나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키워드로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따라 4번. 두 번째 줄 지분전매라고 돼 있죠.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여기 보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었어. 근데 갑이 건물을 한테 팔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리고 둘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 따위가 없어. 그럼 법정상권 취득하죠.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철거해. 법정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상물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쥐었어. 여전히 법정상권 인정되지요. 네. 하지만 그 지상권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한다. 그게 5번이죠. 구건물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네, 틀린 거 4번. 찬찬히 읽다 보면 이것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간, 생각나는데. 바로바로 나오질 않아요. 답이. 59번. 지역권 103페이지부터. 지역권은 조문만 좀 잘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1번. 지역권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지요. 하지만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 반환 청구만 인정 안 된다 그랬죠. 틀렸죠. 이게 만약에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라고 됐으면 옳은 지문이죠.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죠.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되고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1번 X. 2번. 승역지 점유자가 승역지를 시효취득. 자, 지난주에는 요역지 시효취득이 나왔었어요.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다.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 갖고 있죠. 이때 요역지를 병이 20년간 점유해서 요역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은 지역권도 취득한다. 그랬죠. 반대로 승역지를 병이 20년 점유. 그러면 지역권은 소멸.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왜? 지역권은 승역지에 있는 제한이에요. 지역권은 승역지를 제한하는 제한물권이야. 그런데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고 원시취득은 구권리에 가해진 제한이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소멸해. 다만 지역권 얘가 시효취득하면 승역지를 원칙 지역권 소멸. 단 병이 지역권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걸 인정하고 있었다면 병이 승역지를 20년을 점유하면서 이 승역지에 갑의 지역권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용인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읽어볼게요. 2번. 승역지 점유자가 승역지를 시효취득할 때 지역권은 언제나 소멸 X. 언제나가 틀렸죠. 원칙적으로 소멸. 다만 이 승역지 점유자가 승역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지역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쟁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번도 X. 3번 지역권의 부종성 292조 2항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지역권만 다른 권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절대로. 옳은 지문이죠. 그렇죠? 답이 3번이죠.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절대로. 4번은 지난주에 봤던 거 292조 2항 1항 수반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되는데 다만 다른 약정이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규정. 요거는 강행규정. 요거는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당사자 약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4번 있다. 있다. 임의규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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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반성과 부정성 분명히 구별하자. 다시 한번 부정성. 절대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강행규정.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다른 약정할 수 있다. 나눠서 기억하자. 5번은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 그런데 토지 일부를 위해서도 라고 돼 있죠. 이때 토지는 무슨 토지예요? 요역지죠. 안 되죠.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그럼 옳은 지문. 5번 지문이 안 돼요. 를 위해서라고 할 때 토지는 요역지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지만 토지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이때 토지에 대하여 이 토지를 뭐 승역지.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구별하셔야 돼. 촌스럽게 맨날 요역지는 일필토지, 정부 승역지는 일필토지 뭐 이렇게만 안 나와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60번 전세권 106페이지부터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밀식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그런 물건을 말한다 그랬죠. 자, 이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금 지급 플러스 등기 하면 성립하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세권은 유효하다. 그렇죠? 또 아직 전세권 존속기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전세권 존속기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등기하면 그 등기는 유효. 요것만 있으면 성립한단 말이죠. 옳은 지문이죠. 2번 지난주에도 봤죠.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전세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신소유자가 설정자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해요. 이렇게 2번이죠. 3번도 또 나왔네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단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 반환 채권만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건을 붙이지 않고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 그랬죠.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됐어요. 이해하지 마시고 키워드로 기억하자. 그런데 3번에 보니까 전세권은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존속 중 확정적 양도라고 돼 있죠. 안 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4번 을이 전세권자로서 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됐어요. 당연히 설정자는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죠. 물론 이 전세권에 저당권자가 있어서 이 저당권자가 지급을 하지 말라고 압류했을 때는 을에게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압류가 없는 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압류되지 않는 한 갑은 누구에게만?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죠. 5번 일부 전세권. 이것도 잘 나오죠? 일부 전세권 5층짜리 건물에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다. 근데 이 5층이 구분소유권에 객체가 될 수가 없더라. 이럴 때 이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으나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그랬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바꿔서 잘 나와요.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X.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X.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고 경매를 넣을 수는 없다. 꼭 기억하죠. 5번 틀렸죠? 잘 나옵니다. 다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그 중에 2번, 3번은 지난주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죠? 설마 2번, 3번을 틀린 걸로 고르진 않으셨겠지. 62번 유치권 113페이지부터 자, 먼저 동그라미 번 유치권 성립요건 5개. 타인 물건일 것, 물건과 채권사의 결련성이 있을 것,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물건을 적법점유할 것, 유치권 포기 특약이 없을 것. 5가지 요건이죠. 그 중에 두 번째 요건,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물건,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은 필요 없죠. 이 무슨 뜻이었었죠? 이런 거였었죠. 물건을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길 것. 이게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이에요. 그런데 공사대금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유치권 인정되지요. 그러니까 점유와 채권 사이의 결렬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1번이죠. 그렇죠? 자, 2번 유치권의 효력 중에서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사용, 대여,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면 과실이 생기죠. 이득이 생겨. 이거를 유치권자가 수취할 수 있다. 수취해서 원법 및 이의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2번이죠. 3번 326조 조문.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별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치권이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는 한 채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요거죠.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한번 X. 4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죠. 요때고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라고 되는데 여기 만약에 혹시라도 우선 이런 말 들어가면 요거 안 된다 그랬죠. 우선 변제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변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변제는 우선 변제가 아니라 환가의 의미라 그랬어요.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팔기 위해서, 팔아버리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변제는 환가를 위한 경매를 한 거예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 옳은 지문이죠. 5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자, 이때 요 담보, 인적 담보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유치 목적물 가액이 아니라 채권에게 상당하니라 그랬죠. 채권에게 상당하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이 상당한 담보 제공에 대해서만큼은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승낙을 가름하는 판결 필요하다 그랬죠? 따라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담보 제공의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상당한 담보가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따로 뭐가 있어야 된다? 소멸 청구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소유자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제공과 소멸 청구 따로. 상당한 담보가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 청구 의사표시가 따로 필요하다. 기억하세요. 3번이 틀렸죠. 62번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 다시 한번. 지난주에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나오게 되면 총 6개 세밀화시켜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물상대위 366조 법정사건, 365조 일괄경매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런 보호장치, 마지막으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6개. 그게 저당권 효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1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죠. 첫째 임의 규정이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는다. 세 번째 부합물은 목적물의 일부가 된 걸 말하죠. 건물이 증축됐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 기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종된 권리로 확장하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런 것들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죠. 따라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이건 당연히 맞췄어야 되죠. 잘 나와요. 2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이런 게 있어요. 갑소 땅을 을이 빌려서 건물을 갖고 있고 땅에 토지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저당권 효력은 임차권에도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따라서 건물이 경락되면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3번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렇죠? 3번. 4번. 저당권이 설정이 되려면 일단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돈 빌리는 계약이 있어야 되죠. 수비대차. 그리고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저당권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되죠. 이때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을이어야 되죠. 만약에 채권자는 을인데 병이 저당권자로 등기되면 원칙적으로 무효라 그랬습니다. 다만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갑이다. 그러면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물상 보증인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당사자를 좀 정확하게 기억해달라. 그러면 3번, 4번. 채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제3자 명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 옳은 지문이죠. 합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 무효. 그런데 혹시라도 지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고
또는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오면 유효.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무효. 5번 저당 목적물의 과실. 원칙적으로 저당권 여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이 압류가 된 후 과실에는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 압류됐죠? 효력이 미친다. 틀린 거 1번. 63번 역시 저당권 119페이지부터 다시 62번에 한 번 읽었다 그래서 건너뛰지 마시고 한 번 더 읽으세요. 두 번 연장 보는 거예요.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채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수요 부동산의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는 거죠. 자, 을이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예요. 동그라미 1번. 저당권자 을이 저당권만을 양도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절대로 양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2번.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설명드렸던 거.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도 양도하고 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죠. 보통 원칙적으로 이렇게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겁니다. 이때 채권 양도 사실은 뭐 해라? 통지하라. 통지하라 그랬죠. 통지하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요? 대항할 수 있다요?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양도는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하라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요? 저당권 취득한다요? 네, 저당권 취득이죠. 그래서 양도 통지는 대항 요건이고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하는 건 저당권 취득 요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번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통지했다면 저당권 취득한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지난주에 뭐라고 나왔어요? 부기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전세권에서. 기억나세요? 지난주? 안 나? 지난주 전세권 문제 박스 안에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의 마지막에 있어요. 네? 그 미음은 뭐라고 돼 있어서? 부기등기로 이전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틀렸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이렇게 나온다. 부기등기로 이전하면 등기하면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통지하면 대항하는 거고 딱 통지하면 취득한다. X.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주 다시 한번 전세권 문제 살펴보세요. 몇 번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 62번이었나 61번이었나. 번호는 기억이 안 나. 한데 그 박스 안에 미음에 있어.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틀렸어. 3번 갑이 자기를 1번 저당권으로 소유자 저당 안 돼요. 안 됩니다. 갑이 자기를 1번 저당권으로 을에게 2번 저당권 안 됩니다. 혼동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유자 저당이 인정될 뿐 스스로 저당권 설정하는 건 안 됩니다. 3번 X. 4번. 자,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이건 이제 유효한 채권 저당권을 양도하는 건데 만약에 갑이 돈을 갚은 상태 그럼 채권 소멸하고 저당권도 무효죠. 근데 등기가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어. 병은 저당권 취득할 수 없지요. 등기는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채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하고 저당권 등기를 병에게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무효기 때문에. 그렇죠? 옳은 질문이죠. 5번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경매가 됐다. 회복 등기 전에. 담보물권은 어차피 소멸하죠. 따라서 회복 등기할 수 없다. 5번 X. 옳은 거 4번. 봐요. 다 우리가 아는 거야. 지난주보다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아이 쉬웠잖아. 답을 보면. 지난주보다 쉽잖아요. 물건 문제가 지난주보다 쉽잖아요. 지난주보다 쉬웠어야지. 의외로 지난주 거는 제가 생각보다 점수가 높아. 지난주 거는. 이번 주께 문제. 이번 주께 더 쉬워야 되는데.
어려워하셔. 지난주보다 물건이 훨씬 쉬워요, 지문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얼마. 64번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지난주에도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장래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에 대해서 결산기 일정액까지를 최우선 변제받는, 우선 변제받는 이걸 채권 최고액 그랬죠. 이게 근저당권이. 근저당권 문제 나오면 일단 이 그림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지난주에도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2번. 근저당 나오면 뻔해요.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 맨날 이렇게 나와. 확정된 게 1억 3천. 채무자는 다 갚아라. 그러니까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요. 요 그림 생각해요. 여기.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이 전부 소멸했고 당사자가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채권을 확정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확정된 게 얼마예요? 빵원. 그럼 어떻게 된다?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게 3번이죠. 채권이 확정됐는데 빵원이야. 그럼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면 보통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랬죠. 따라 확정 후에 원본 채권. 확정 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하여 확정 이후에 붙게 되는 이자나 지연배상은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변제된다 그랬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4번을 보니까 확정 후 발생한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5번. 근저당권의 채권 확정 시기와서 대단히 중요한 거.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신청 시 다른 사람, 예를 들어 후순위 권리자가 신청했을 때는 대금 완납 시. 신청 시 확정된다. 완납 시 확정된다. 반드시 구별하자. 반드시 구별하자. 5번 옳은 지문이네요. 네. 틀린 거 4번. (65번) 계약의 성립 138페이지. 역시 조문 위주. 일단은 동그라미 1번 청약.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죠. 단 청약 속에 청약의 자가 누구인지는 표시할 필요는 없다. 반면에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하라 그랬죠. 두 번째,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 표시해야 되니까 뭐하고 구별하자? 청약의 유인. 상가 따위를 분양하는 광고했다. 청약의 유인. 요걸 본 사람이 청약을 하고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더라도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뭐예요? 청약. 그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3번 527조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의 구성력. 청약이 도달해서 여러 개 생긴 다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4번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에 대하여 기간이 지난 뒤에 잘 읽으세요. 승낙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승낙이 발송됐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냥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연착 통지를 하든 말든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연착 통지나 지연 통지를 발송하지 않았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건 기간 내에 도달하게끔 발송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사고에 의한 연착에서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기간 지나서 발송을 했어요. 그럼 그냥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연착 통지를 하든 말든. 그렇죠? 조심하세요. 5번 대화자 사이의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승낙이
도달한 때죠. 격자 사이에서만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고요. 대화자 사이에서는 도달한 때입니다. 도달한 때.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4번. 66번 143페이지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일단 동그라미 1번. 갑과 을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이 땅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돼 있다면 갑은 저당권 및 가압류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 이게 대금 지급과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이렇게 되죠. 2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 법정 해제죠.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고 원물 반환 플러스 사용이익 반환, 금전 반환 플러스 이자 반환. 이게 원상 회복이죠.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 반환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죠. 이때의 이자는 언제부터 가산? 받은 날부터 가산. 언제부터 가산? 받은 날부터 가산. 따라서 2번 X. 그리고 이것도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3번 건물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은 동시행 관계고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갑은 보존 등기 및 이전 등기 해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겠죠. 미등기여도 여전히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되죠. 4번 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쌍모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아닌데도 인정되는 경우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변제와 영수증 교부. 이거 쌍모계약상 의무예요? 아니잖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하죠.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해. 그러니까 쌍모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아니어도 공평의 관점에서 봐. 이 결련적으로 이행시킴, 결련적으로 이행한 데는 뭐예요? 대가적으로 이행한 데는.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항변권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쌍모계약상 채무가 아니지만 이거 대가성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5번은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 관계인데 이때 반환되는 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이 당연히 공제된 잔액 보증금. 그쵸? 네, 5번. 옳은 지문. 답은 2번. 쉽잖아요, 이렇게. 67번.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아마 한 번 정도 더 나오려나? 이렇게. 위험부담. 후발적 불능이죠. 갑과 을 사이에 주택을 매매했는데, 매매 먼저 했는데, 그 후에 태풍.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주로 태풍이에요. 태풍으로 멸실. 후발적 불능이죠. 갑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됐지. 갑에게 잘못 없지. 이게 위험부담이라서요. 원칙 누가 위험부담? 갑이.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없고 미리 받은 계약금은 반환하라. 이렇게 되죠. 예외. 을이 부담. 두 가지. 을의 귀책 사유. 그 다음에 을의 지체중.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는 경우.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하나, 우리 시험법이 아니면 하나 추가된 거 있죠. 갑의 경과실. 갑의 경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 요때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 이렇게 딱. 읽어볼게요. 기억, 목적의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위험부담이 문제되는 것이고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다. 맞죠? 니은 채무자의 급부가 당사자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없고 계약금 등 미리 받은 건 반환하라.
그쵸? 니은 X. 반환할 의무는 없다. X. 반환하라. 그쵸? 디귿.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적용되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증, 쌍무계약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리을. 채무자의 급부가 쌍방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불능이 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반대 급부 의무는 비례적으로 감축된다. 상식적으로 이런 건 우리 조문에 없어. 하지만 일부가 불능됐는데 예를 들어 주택에 지붕 태풍에서 지붕 한 10분의 1만 날아갔어. 후발적으로. 이럴 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요. 아, 지붕 수선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비례적으로 감축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리을은 몰라도 상식적으로. 예? 아, 좋아. 리을 몰라 그럼. 예. 이렇게 해. 좋아. 백부 양보했어. 리을. 들어본 적 없다. 일부물론. 후발적. 기억. 아까 옳은 지문이었죠? 니은. 틀렸죠? 디귿. 옳은 지문이죠? 자, 요것만 갖고 골라봐. 답 몇 번? 4번. 기억, 디귿이 모두 들어있고 니은이 없어야 돼. 기억, 디귿이 모두 들어있고 니은이 없어야 돼. 그래서 4번밖에 없지. 뭐 이렇게 그러면 되죠. 미음. 위험부담 이거 강행규정, 의무규정. 아, 의무규정이죠. 이런 경우에도 어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따라서 X. 옳은 거 4번. 됐죠? 네. 또 반성의 시간을